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의대 정원 문제 등 의료 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등 대부분 사안에서는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가 텄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변한 건 없고 상황 인식이 아니래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KBS 뉴스9에 출연해서 배석자 없이 둘이 만나라는 자신의 제안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동의했다면서 다음번 회동은 1대1 만남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영수회담과 이에 따른 전국 전망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4월 30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우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동안 이 예고됐던 의제들이 좀 거의 언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회담 시작 전에 이 준비해온 걸 약 15분 정도 읽었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서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수용을 요구를 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해달라. 또 최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들을 이번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이 민생지원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차가 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어제 양측이 회동 후에 이런 의견차가 좀 있다 보니까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양측이 의료개혁과 또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두 사람이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에도 좀 양측이 공감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큰 틀에서는 의료 개혁이나 또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이 좀 있었지만 이외에 다른 현안들 민생지원금이나 특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첫 회담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KBS에 출연했습니다. 다음 회담은 1대1로 진행될 거라 이렇게 밝혔죠? 네, 이 정 실장이 다음 회담에 관해 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어제는 1대1 회담은 없었는데 다음 회담에선 1대1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약 2시간 15분 정도 진행됐던 회담에서 이 정진석 실장도 배석을 했었죠. 이 정 실장은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비공개 본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민간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같은 이런 일부 독소 조항만 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여야가 좀 달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민주당은 향후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이 소통을 처음 한 것에 의미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사실상 다음 회담을 기약한 것 외에 야만 놓고 봤을 때는 여야의 대치 국면은 이 회담 이전과 크게 좀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어요. 네, 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말씀하신 대로 오선에 이 당 대표를 지냈던 황우여 이 상임고문을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입니다. 일단 지금 눈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당 대표 선출 방식인데요. 지금은 이 당 대표를
당원 의사 이 100%를 반영을 하는데 지금 원외 조직위원장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민심을 반영하려면 여론조사도 함께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뽑을지 변화를 줄지 이 당대표 선출 방식이 이 황우여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의대 교수들이 하루 휴진을 하죠. 네, 있습니다. 이 교수들이 휴진을 하면서 대형 병원 5곳 중에서 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오늘 휴직을 오늘 쉬고요. 이 서울 성모병원과 아산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이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의료계는 계속 좀 강경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이 증원 백지화 또 이른바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역시나 또 백지화해야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이 원론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용산 회담에서 이 양측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걸 두고 의협 내부에서는 앞으로 이 온건파 목소리가 더 좀 줄어들 것이란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의 새 집행부도 의료개혁 특위, 이 가동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를 폐지해야 대화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강경한 분위기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거듭 대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네. 거듭 좀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1대1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면서 대화에 나서달라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에 의대 교수들의 휴진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을 이 병원에 좀 추가로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알뜰폰 불법 개통 피해 소식입니다. KBS 뉴스에서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기업 전 회장 돈 20억 원이 불법 인출됐다고요. 네, 이 얼마나 범죄가 좀 치밀한지 휴대전화 불법 개통 때문에 이 대기업 회장인 사람도 이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네. 저희 KBS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불법 알뜰폰이 개통이 돼서 한 이 대기업 전 회장이 20억 원의 은행 예금을 불법 인출을 당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황을 좀 보니까 지난해 말에 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 알뜰폰 한 대가 개통이 됐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은행 예금 말씀드린 대로 약 2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범죄 조직의 이 타깃은 이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S그룹의 회장, 또 다른 S그룹의 대주주와 계열사 사장 명의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금융자산의 이 탈취를 시도를 했었고 이것도 모자라서 유명 정치인, 스포츠 선수까지도 이번에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온라인으로 이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는 1차 인증 거치고 이어서 2차 인증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좀 해킹을 좀 하면 이 전혀 다른 사람 정보를 입력해도 휴대전화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허점들을 이번에 이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못 쓴 휴직 기간을 아이돌봄 바우처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도 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다 쓰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 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육아휴직을 다 못 쓴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 육아휴직을 좀 현실적으로 다 못 쓰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로 좀 바꿔 쓸게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각자 좀 필요한 만큼만 쓰되 이 남은 기간은 현금성으로 좀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또 자녀 장려세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금 또 혜택들을 좀 합쳐서 가칭 가족수당으로 좀 합쳐서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걸 제안하는 수준이어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앞으로 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가황 나훈아 씨가 지난 주말부터 은퇴 전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표가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콘서트가 시작되면서 또 화제가 된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나훈아 씨가 이 콘서트 도중에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좀 작심하면서 본인은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저긴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서 김정은이란 돼지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정치인들 하는 거 성질나서 뉴스도 안 본다. 이렇게 좀 소신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속 시원하다. 이 정치인보다 낫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반면에 뭐 표를 팔려고 저러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들도 사실 동시에 좀 나왔습니다. 표를 팔려고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미 다 잘 여하튼 팔리니까. 말이 세긴 세네요. 네네. 자, 일부 논란 속에서도 나훈아 씨는 혼신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70이 넘는 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좀 혼신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인이 은퇴를 첫 결심한 계기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지방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이 머리가 흰 할머니가 이 본인에게 오빠라고 하는 걸 듣고 저분이 나를 오빠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은퇴 결심 배경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분도 머리만 하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 네. 예. 이 나훈아 씨는 본인이 이 직접 쓴 노랫말들로 이 무대를 꾸미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었다는 걸. 이런 노랫말들로 관객들을 울린 나훈아 씨는 이 청주와 울산, 이 창원 등에서 예정된 마지막 콘서트를 한 뒤에 본인이 정말 그렇게 무서웠다는 그 마이크를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가황이 그리울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1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영동과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남부와 제주로 약간의 비가 더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권을 위시한 충청, 전남 서해안, 강원 산지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속초 16도, 전주 22도 등 16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남해와 제주 해상의 높았던 물결은 점차 잔잔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먼바다 물결만 최대 2.5m로 높겠고요. 오늘 경기 충청, 전남 경북의 오존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서부 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지하도로 입구에서 난 사고 때문에 성산대교 북단 이전부터 교통량도 많이 늘기 시작하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은 구리시계에서 하월곡 사이 많이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출근 정체 이어졌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은 구리부터 상일까지 8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이 어제 2시간을 넘겨 진행됐습니다. 정치권은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국 전망은 어떤지 여야 대변인과 차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봅니다. 정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수회담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이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과 이재명 그 대표의 소통이
창구가 열렸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 협치나 소통과 관련한 희망을 받지만 전국 인식차가 여전했다. 민주당이 또 이 거대 범야권 192석에 대한 힘을 갖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굉장한 힘 자랑에 나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 명이 만나다 1대1로 좀 만나서 얘기하지 않을까 좀 예상도 나왔었거든요. 왜 독대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독대도 하실 수도 뭐 분위기 따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1대1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 두 분이 만났을 때 다른 배석자들을 물리고 두 분만 만나는 것을 연출하는 게 두 분 다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네.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절대 그 1대1 미팅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 간다고 했었을 때 그 단독회담 하지 말아라라는 지지자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이재명 대표와 앞으로 대화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동안의 스탠스가 일부 물러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지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대범죄 혐의자인데 이것도 단독으로 두 사람만 비공개로 만나기에는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별도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뭐 네.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하지 못한 이유. 애초부터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한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인위적으로 합의문 작성을 위한 뭐 모임의 성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인식차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의제 뭐 상관없이 만나겠다라고 했을 네. 때부터 합의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뭐 소통을 정례화한다. 정도의, 원칙적인 얘기. 예, 원칙적인 얘기만 있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대한 인식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문 형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모두 이 합의문 작성에 연연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한 10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쭉 읽어 내려갔어요. 한 15분간 일종의 이제 모두 발언성으로 읽어 내려갔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예.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뭐 최상병 뭐 특검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애들러서 이제 표현을 네. 해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까지 예상하셨나요?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할 거라는 거. 그런데 그게 그 비공개 회담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표현도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신경을 썼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의지 없이 만난다고 했을 때 아마 하고 싶은 말은 다 준비해 올 거다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뭐 A4 용지 10장에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을 할애했는데 특히 뭐 대통령께서 듣기에 조금 거북한 내용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지배와 통치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스웨덴 기관에서는 보니까 약간 독재로 흐른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래 뭐 일부 좀 다른 말을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분위기다. 예, 예, 이런 그런 말도 얘기를 했을 있었어요. 때는 예. 그 대통령과 그래도 대화를 먼저 뭐 8차례나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대승적을 수용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마 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지지자들 이번에 뭐 총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요구를 사실상 거의 안 받아들였으니까요.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말이 이거예요.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 네. 이거를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굳이 이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저는 이 답답하고 아쉬웠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수사, 예. 뭐 레토릭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해도 별로 이렇게 통하지가 않더라. 불통의 이미지를 약간 더 씌우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 그래도 2시간 넘게 대화를 하고 왔는데 그런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소통을 자신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성격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저는 뭐 대통령께서 했던 말들과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들 중에 몇 가지 공감대는 있었잖아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네. 뭐 의료 의대 정원 문제 같은 네, 의료 의대 개혁 정원 문제와 반드시 해야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야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만들어낸 일종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대 정원 문제 같은 의료 개혁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건 또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약간 수권 정당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미뤄지긴 했지만 의대 네. 정원 문제 카드를 꺼냈다가 당시 상황 때문에 접어뒀었고 그리고 정원이 2,000명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이견은 있지만 뭐 어느 정도의 그 의대 정원 확대는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단체들의 명확한 정치권의 메시지를 줬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단체들은 민주당을 지렛대 삼아서 네. 뭐 협상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국민적 공감대를 한번 의사 단체에 확인시켜 줬다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 회동에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 네. 회담 정례화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례화를 못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시로.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야 영수회담 끝난 다음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네. 자리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사랑제. 사랑제 같은 데서 하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 생각이 이렇게 한번 물꼬가 튼 이상 이것을 뭐 그 번복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똑같은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계실 겁니다. 네네. 국회 사랑제 얘기까지 했을 때는 그냥 그 다음 소통, 그 다음 만남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이제 좀 우려하는 사진 한번 찍으려고 만났냐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겉에서 봐도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자 어제 KBS 뉴스9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제안을 했대요. 정 실장이 두 분이 다음번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배석자 2분만 만나면 어떠십니까? 그것도 이제 네. 정 실장 정도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했더니 2분이 다 그거 좋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번 만남은 지금처럼 막 3명씩 배석하고 이게 아니라 네. 1대1 만남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뭐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두 분이 대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사실 배석자가 양측에서 6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예. 배석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영수회담 과정에서 발언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대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려웠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국회 사랑제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담으로 이루어졌지만 뭐 다음에는 조금 더 비공식 만찬을 겸하는 예. 모임 같은 것도 대통령께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물꽃 터졌다는 거는 여하튼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그 일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거다. 예.
그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말하기 힘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여러 소통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취임 2주년을 기점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이동훈 수석이 얘기를 한 거죠. 공식화했다고 또 볼 수 있죠. 네. 사실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 중에 하나가 왜 그 기자회견 하지 않느냐는 거였잖아요. 네. 벌써 두 차례나 신년 기자회견 그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언론사 인터뷰 또 한 번은 KBS 대담을 통해서 대신했기 때문에 뭐 취임 2년을 맞아서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도 그런 변화의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뭐 그 지난번에 그 기자실을 방문해서 네. 질의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입장차 간극 이런 얘기 아까 하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막 얘기를 나눴듯이 소통은 막 시작됐다고 치고요. 예. 근데 이제 협치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소통한다고 협치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협치는 어저께 보니까 정말 쟁점 현안별로 입장차가 아직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조금씩 모아야 될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일단 21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을 하면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네. 아마 민주당이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 권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을 읽고 어느 한 부분은 뭐 얻고 이런 협상의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더라.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본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하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대통령의 극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변화는 민주당에서 좀 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굳이 이번 회담에 영수회담의 정치적 손익 계산서를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누가 더 이익을 봤다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보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화에 응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그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강화했다. 자신이 이제 대통령과 동급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정치적 위상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쓰여졌던 이미지를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의 물꼬가 텄으니까 네. 더 자주 소통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처음이라 뭐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영수회담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좀 소통을 해 나간다면 예. 또 협치도 해 나간다면 지지율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대통령 지지율 그 부정평가 1위가 뭐 경제 민생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불통 오만이거든요. 네네. 두 번째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 경제 민생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좀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그 부분을 뭐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변화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죠. 당연히. 대통령 네. 지지율은. 이제 치고 올라간다 말씀이시죠? 예. 자, 이번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선의 당대표 사회부총리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뭐 좋은 반응도 있고 좀 썩 달갑지 않은 반응도 있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인물난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관리형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이 권한과 영광은 없는데 책임만 굉장히 많이 지게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황우여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엔 5선 국회의원이고
자신의 이 정치적 미래보다는 국민의 힘을 어떻게 조금 더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헌신의 무게를 두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적응자를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형 비대위가 이게 길어야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게 논의될 거기 때문에 저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는 그래도 최선의 적임자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아니 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대표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관리를 잘하고 경륜이 있고 이러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혁신형 비대위를 요구하는 분들이 뭐 낙선자 또 수도권 중심으로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렇게 혁신형 비대위에 전권을 줘서 이 혁신형 비대위를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새 리더십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뽑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당선자들이 확인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형 비대위로 확정이 된 이상 뭐 다른 분들을 찾는 것보다는 황우여 전 부총리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원 투표 100% 그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손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논리로 당대표를 뽑았었는데 당원 예. 100%로. 근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이번 총선과 지난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좀 나타났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거는 많은 분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낙선자 중심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의견을 좀 수렴해서 조금은 민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원내대표로 현재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걸로 보였던 분들이 아직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니 왜 친윤이면 원내대표가 안 되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이철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유력하게 거론된 데 대해서 벌을 받을 분이지 상을 받을 분은 아니다. 네. 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원내대표가 상 받는 자리인가요?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당대표가 다시 연임하고 싶지 않다. 예. 3D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가까이서 본 그 원내 지도부의 활동을 보면 이게 뭐 상 받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당선자들 108명이 모여서 뽑는 거잖아요. 네, 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딱 1년간의 과정에서 아주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8석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력,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당선자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철규 의원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협상력과 정치력을 두루 겸비한 분이라면 그런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이른바 찐명이라고 하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를 해서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철규 의원에 대한 당선자들의 신뢰가 있다면 맞는다고 해서 그게 친윤이면 안 된다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대통령실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게 그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 네. 의미에서 아마 친윤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 원내대표 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그 지적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이 뭐 이 영수회담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국정 기조의 변화는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행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해서 그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친윤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3년 대통령실과의 협력이 그 국회 내에서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게 뭐 친윤이면 안 된다라는 그 사유는 되지 네,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또 총선에서 낙선한 이제 원외 조직위원장들 중심으로 한동훈 등판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제가 최근 일주일간은 한 전 위원장과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뭐 한두 번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그런데 가까운 분들도 이 조언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네. 등판하는 게 좋겠다. 등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대체로는 너무 이른 등판은 명분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도 더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정교해지는 시간이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등판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은 그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KBS에서 볼륨을 높여 DJ도 했었던 배우 최강입니다. 멋모르던 시절 2005년도에 환경 홍보대사가 되면서 그때 환경을 사랑하는 법과 문제성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더라고요. 환경미화 체험이라든지 정크아트, 산에서 줍킹해서 작품 만드는 거 뭐든 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것 같지만 하고 나서 보람이 엄청나고 깨끗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내게 죽지 않고 뭔가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크진 않아요. 내 작은 행동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지.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 하는 기대와 마음 정도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상 속에 텀블러, 그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겠나 싶지만 그런 거 생활 속에서 잘 하고 다니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기업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페트병이 깨끗하게 분리수거된 게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 사서 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고운 꽃들, 이 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이 어느덧 끝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실록의 달 5월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비슷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비교적 화창한 가운데 동쪽과 남쪽 지역으로 비나 소나기가 약하게 내리는 때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또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지방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 강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겠습니다. 5mm 안팎이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 경상권과 전남 동부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소나기양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가 경기, 충청, 전남, 경북 지역만 나쁨 단계가 되겠고요. 그 외의 지역은 괜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동풍 영향을 받는 속초는 16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24, 전주 22도 등 전국적으로 16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아침까지는 이렇게 안개 짙은 곳이 있겠고 동풍 영향으로 강원 산지의 안개가 당분간 짙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23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번엔 민주당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던 신현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민심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제 영수회담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정부 여당의 완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국민의 엄중한 채찍이라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도 이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야당 대표 만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720일 만에 파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봤을 때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통령실 퀄리티 스타트다.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협치의 첫 발걸음이다. 여기서 어떤 큰 결과물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만남 자체에 되게 의미를 부여했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대화 시작, 소통 물꼬 트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민주당도 소통을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국회와 거리가 20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700일이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소통을 시작한 회담이다라는 거에선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명확하게 있는 평행선상의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답답하고 아쉬워라고 이재명 대표도 평하신 거고요. 실제로 비공개 회담에서 윤통의 그 발언 시간이 85%. 그리고 민주당의 발언 시간이 15%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보통은 업무 보고를 받으면은 상당히 일장 연설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청취를 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피력하고 주입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85대 15라는 숫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모습을 변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하는 숫자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제기된 모두 발언에서 제기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고도 그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두 발언에서의 여러 안건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올렸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대통령의 생각과 인식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의 자리였기 때문에 왜 최상병 수사의 특검이 필요한지 이태원 특검 특별법이 왜 통과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청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 대통령실에서는 85대 15가 아니라 70대 30
정도였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대통령의 그런 설명과 상황 인식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아니하시구나 하는 면에서 좀 아쉽고 답답했다라는 우리 민주당의 평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소통 첫 장 열었다는데 의미 두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이번 영수회담을 통한 두 분의 정치적 득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잃었다고 보세요? 정말 이 첫 번째 영수회담에서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 이 첫 만남으로 인해서 누가 득실을 얻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보다 컨텐츠에 대한 부분의 합의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차례 정도의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나자라고 하신 게 의제 말씀하시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예.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가지고 만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그냥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입장에 뭐 누가 위너고 누가 그런 루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15분간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민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정 기조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달자의 입장에서가 이런 부분에서의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청취자인 대통령께서는 계속 들으면서 이것을 실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동에 있어서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명확하신 거죠. 네. 어제 이제 사람들이 눈길 끄는 장면이 A4 용지 한 10장 분량 두툼하게 이제 갖고 와서 그거를 한 15분 동안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제 선정이 안 된 대신에 해야 될 말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작심 발언을 하려고 그러신 거라고 봐야죠. 예, 우리의 정치가 사실은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전달해야 될 것들을 충실하게 또 전달하는 게 제1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올릴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측들이 언론에서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모두 발언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었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국회의 요청을 전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과연 저 얘기할까 부분 좀 관심을 모았던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할까가 관심이었는데 그거 좀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언급은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예.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면 사실 비공개에서는 1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만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데는 필요했다. 하지만 또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그래도 예의상 첫 만남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 뭐 양평 고속도로와 이런 가족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총선의 민심을 담아서 대통령께서 남은 3년에 대한 국정 운영을 잘 하시려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하셔서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바람인 것이죠. 네네. 자, 독대가 없었어요. 그 예상할 때는 여러 명이서 3명씩 이제 배석하고 하다가 독대를 그래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독대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이번에 독대를 하자라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배석자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워낙에 안건이 많아서 비공개에서도 모든 안건을 다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독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책의장, 뭐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기조와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뭐 2시간 15분의 그런 회담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였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22대의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헤어지면서 다음에는 뭐 전진석 비서실장도 독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을 했던 예.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 형식에서는 독대로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배석자를 통해서 다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지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컨셉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희 KBS 뉴스 9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두 분이서만 만나시죠 했더니 좋다고 두 분이 끄덕여서 아마 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1대1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것도 여러 차례 만나다 보면 진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시작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선 이후에 몇 번 행사 자리에서 두 분이 만나시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하실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만나야 미워도 정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친밀감이 생기고 서로의 그런 스타일들을 좀 파악하게 되면 편하게 독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요구한 것 중에 그 자리에서 수용한 건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남이 좀 이어지고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독소조항 제거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뭐 최상병 특검이니 뭐 받겠다 이런 건 요번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남이 지속되면 어떤 포인트에서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제 만남에서는 좀 좌절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고요. R&D 예산도 당장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으셨고요. 뭐 이태원 특별법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부응하시진 않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산적해서 빠르게 저희는 21대 국회 5월에서부터 이번 달 5월이 되면 빠르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본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저항감과 반대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만난다 그러면 의제를 좀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컨센서스를 이루고 성과를 내고 하는 방식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나기만 하고 계속 입장차만 확인한다면 만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까지도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만남의 일정과 아마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조금 더 변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저희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화의 물꼬는 텄다면 그다음에는 뭔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부응을 하는 것이 영수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제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들이요.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소환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특검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국민의힘 쪽에서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꼭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번 총선의 민심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해병대와 그리고 당사자분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거 때도 피력을 하시면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외압 수사에 대해서는 밝혀내야 된다. 또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그런 도주 이런 것들이 다 내면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이고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이런 대통령실과의 부적절한 그런 관계와 소통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수사가 이첩된 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는 열심히 속도를 내고 이제 피의자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거조차도 최상병 특검을 대비한 할 수 있는 공수처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속도전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본회의가 아마 열릴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의장님의 의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검 특별법부터
특검법부터 저희가 빠르게 통과시키고 네. 또 일을 하는 2024년에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여당도 뭐 뼈아프게 반성하고 변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야권뿐만이 아니고 나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그 양상의 민주당의 강경 모드를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그냥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밀어붙였다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21대 180석 갖고 뭐 했냐. 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할 때는 민주당의 그리고 제1당으로서의 일을 해라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21대 여러 가지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오히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한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할 일을 못했던 바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22대 때는 국민들께서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1대 때 못했던 것들을 더 시원하게 할 일 하는 국회가 되어야 될 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밀어붙인다, 독주한다.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것들은 정말 뭔가 수단과 방법 최선의 동원을 다 해서 우리 뭔가 국정 운영의 불통 그리고 오만 독성이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 저는 더 커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고 또 국민의 민의를 더 바꿔서 대한민국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예컨대 그 최근에 제2양곡관리법이라든지 민주화 유공자법 이런 법안들 단독으로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급한 민생 법안이야. 예를 들어서 민주화 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법이라는 게 이제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약간 쟁점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일반 국민 시각에서도 이거 뭐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뭐 단독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본회의로 직회부하고 그런 방식으로의 국회에서의 그런 의원들의 행동들이 저희도 그렇게 꼭 하고 싶거나 내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의견들을 같이 소통해서 결론을 내고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는 양극화되고 강대강 대치로 인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성과는 없냐. 라고 국민들한테 정치의 불신을 일으키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아마 그런 강대강 대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쟁점이 되는 것들이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말 국민을 누가 더 섬기고 민생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이제 전공 분야 살려서 의정 갈등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법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돌파구가 잘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만성화됐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갈 이슈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테이블에도 앉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우선은 그럼 다 내려놓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정부가 젊은 의사들 대상으로 전공의 대상으로 행정처분하겠다. 또는 지금 의협집행부 대상으로 또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소환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 수사에 대한 억압을 하면서도 대화하자. 이 양쪽에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 수사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라고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저는 지금 의사협회 회장이 강경파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뭐 의세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했거나 의사와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던 그런 잘못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성, 사과 그리고 적절한 인사 조치까지 된다면 분명히 저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문택 그 차기 의협 회장은 이제 전면 백지화 안 되면 대화는 없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고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했더니 의대 증원은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아마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저는 최근에 그 이면택 회장의 취임식, 그러니까 의협 정기총회에 가서 당부를 드렸는데 의료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안을 오히려 의료계가 만들어서 선제안했으면 좋겠다. 항상 의료계 불만은 왜 우리가 정부에 끌려가느냐. 이거든요. 그러면 의료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대통령도 안을 달라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의료개혁. 의료개혁에 대한 거는 제도와 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의료개혁에 대한 필수 의료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정말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3분 진료 아닌 아닌 뭐 의료 과잉이나 그런 남용 아닌 정말 좋은 질의 진료를 받으려면은 우리 의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담론을 먼저 제안을 해주시면 의료개혁 지금 특별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방식으로 지금 뭐 여러 여야정의 공론화 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논의할 수 있는데 너무 의료계도 투쟁과 강경 모드뿐만 아니라 이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했고요. 네. 의사 수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늘릴 땐 늘리고 줄일 땐 줄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환자분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의료계, 정부 그리고 여야가 네.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대강이지만 예. 강대강이 더 심해질수록 클라이막스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국면을 넘어가면 꼭 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중재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찾는 외국인 관광객 얘기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1분기에 340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분기 단위로는 최대 규모가 찾은 건데요. 요즘 이제 서울 곳곳 돌아다니다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진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수치로 이게 증명이 된 거죠. 2019년 1분기가 384만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한 89% 정도 회복한 수치인 건데요. 특히 1분기 중에서도 3월에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3월에는 약 149만 2천 명이 방한을 했는데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이렇게 회복한 숫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월별 방문객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숫자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3월 넷째 주 한 주 동안 방한한 그 관광객은 약 33만 명이었는데 이것만 보면 또 2019년 대비 회복률이 100.2%거든요. 이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 관광객이 가장 많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이 101만 5천 명이 1분기 동안 한국을 찾았습니다. 예, 한 분기에 이 방한 관광객이 100만 명을 이제 돌파한 건데요. 중국이 그 작년 2월에야 2월쯤 돼서야 이제 상대적으로 늦게 해외 여행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한 201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은 1분기에만 해도 벌써 작년의 절반 이상이 왔으니 좀 회복세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 관광객은 1분기 중에서도 3월에 유독 많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3월에 뭐가 있었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메이저리그 국내에서 이제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오타니? 개막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오타니였군요. 예, 오타니 효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1분기에 66만 6천 명이 방한을 했는데 특히 3월에만 약 34만 명이 방문을 한 겁니다. 절반 이상이 3월에 몰린 거죠. 네. 이 서울 고척돔에서 이 3월 16일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는데 그날 하루에 일본인 관광객 수가 13,000명인데 이게 이제 1분기 일평균인 7,800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이 또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신한카드에서 만든 이제 카드 소비 데이터 그 자료가 있는데 이날 이 구로구거든요. 고척돔이 구로구에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이제 2월에는 7억 6천만 원이었는데 3월에는 18억 9천만 원으로 2.5배 늘었다. 이렇게 또 데이터로 증명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이 개막전 출전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다들 이제 오타니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이쯤 3월이 봄방학인데 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2월 18만 명 대비 2배 가까이 방문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동남아에서도 많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을 했는데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문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대만에서는 30만여 명, 미국에서는 24만여 명, 또 베트남 11만여 명 등 이렇게 해서 한 100% 이상 회복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또 기대감이 있는 게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이제 4월 27일부터 5월 6일 이제 일본 골든 위크라고 하고요. 또 중국은 또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이제 그 노동절 기간이거든요. 이 특수와 맞물려서 관광객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총 10일의 징검다리 휴일 기간을 이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1일 1만 명, 또 총 1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병원 찾는 그 외국인 환자 수도 많아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또 어제 자료를 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총 60만 5,768명, 이제 복수 진료는 제외한 숫자거든요. 네네. 네, 복지부가 이 집계한 외국인 환자는 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를 뜻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 방한 외국인 환자 2022년보다 144%가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19 이전의 방문이 가장 많았던 2019년보다도 21% 늘어난 것인데요. 외국 의료기관들이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그때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환자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습니까?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왔어요. 이제 18만 7천여 명인데 전체 외국인 환자의 31%가 일본인 환자고요. 그다음 중국, 미국, 태국, 몽골 순이었는데요. 중국은 한 11만 2천여 명으로 18.5%, 미국이 7만 6천여 명으로 해서 이제 12.7%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들 나라를 포함해서 총 198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중 절반은 이제 피부과와 성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들 과목 다음으로는 일반 내과,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과 통합이 13%, 검진이 7%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피부과와 이제 성형외과가 아무래도 많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의술들이 이렇게 좀 발전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병원보다 주로 일반 의용급이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건 사실 1차 의료기관이잖아요. 굉장히 한국 선호도가 높은데 상급 종합병원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런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이 이제 2차 병원인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이런 순서였고요. 네네. 특이한 부분이요. 한의원 진료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배 이상, 7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한의원이 수술은 하지 않고 침을 맞거나 약을 먹는 진료가 많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재생에 관한 외국인 환자의 관심이 좀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이제 어쨌든 한국에 대한 요즘 K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의학에 대한 좀 한의원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지난주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형제 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과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위헌 결정한 것인데요. 상속제도의 근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학다식 오늘은 유류분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이희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다뤘었는데 이번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유독 출산, 상속 등 실생활과 밀접한 헌재 결정들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사회 가족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 의미 뭘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2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언제라도 임신 중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상속제도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유류분과 관련된 헌재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잠깐 상속제도를 들여다보면 어느 아버지가 평생 이제 9억이라는 재산을 모아놓고 아들 3명을 남겨둔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우리 상속법은 균분 상속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셋이 1대1대1 3억씩 받아가는 게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생전에 9억 모두를 첫째 아들에게 다 몰아주었다면 그러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받을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의 절반의 몫, 이거를 유류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3억이니까 1억 5천이겠죠. 1억 5천에 해당하는 돈을 더 가져간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제도인 거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했고 이 중 몇 개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입니다. 네,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유류분 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 배경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류분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유류분 제도가 생겨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이유랄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유류분의 의미를 이제 간단히 보면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의 어떤 유언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는 자기 몫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권리인데요.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7년도 이 당시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이고 대가족 제도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노동을 통해서 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산 형성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일부분 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죠. 땅을 나눠주거나. 네, 그렇죠. 이 인정된 권리가 바로 유류분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상당 시간 흐른 이제 와서 뭐 47년이나 존속했다고 하네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뭔가 달라졌거나 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유류분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0년대 당시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그 농경 사회였지만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산업 사회로 변하고 그다음에 대가족이 이제 핵가족 제도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더 이상 이제 가족 구성원이 아니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형제자매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는 가족이긴 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손실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는 부부, 그 다음에 자식을 버리고 나간 뭐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지 않은 자식들, 이렇듯 어떤 재산 형성이 어떠한 기여도 없는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몇몇 조항을 위헌 결정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 유류분 제도의 존재의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핵가족 시대에도 여전히 재산 형성을 기여했다는 그 기대는 유효하고 기여의 대가로 받는 유류분이라는 재산적 권리가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이번 판단 내용으로 들어가서 유류분 제도 가운데 헌재가 이번에 잘못됐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지적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 헌재 결정에 있어서는 위헌 선언을 한 것이 총 3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를 삭제하라는 단순 위헌 결정을 했고, 둘째, 폐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유류분 상실 규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착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권자에게 의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만 삭제돼서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상속인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는 행사 가능합니다. 네. 만약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법원은 기왕에 헌재 결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자매 유류분권을 삭제하는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고 형제자매의 어떤 유류분권 청구에 대해서 당신은 유류분권이 상실되었으니 더 이상 그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각의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대목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저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딸이 어렸을 때 사라졌던 엄마가 딸이 죽자 20년 만에 나타나서 딸의 재산에 대한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딸이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한 상태여서 사망을 했어요. 증여한 상태에서 사망한 뒤라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런 비정한 엄마는 딸의 재산을 양도받은 아버지에게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번 판단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나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런가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랬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의 경우엔 물론 좀 안타깝지만 부모가 자식의 사망에 대해서 상속인의 지위도 유지하고 유류분권도 인정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안처럼 딸을 장기간 유기한 경우에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헌법재판소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했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에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 감정이나 그 법상식에 반한다고 그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방금 사안에서 제가 얘기했던 딸이 죽자 비로소 상속 주장하며 나타났던 그 엄마,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당장 유류분권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그 해당 헌재 결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이 될 때까지는 25년 12월. 유류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단순 위헌과 달리
어쨌든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법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어떤 현재 진행 중인 그 소송이 있는 경우 현재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될지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법원은 재판을 개선 그 입법 시까지 좀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비정한 엄마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유류부는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상속도 받지 못한다? 맞다 틀리다? 예, 틀립니다. 아, 틀려요? 왜냐하면 예.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유류분권만 판단한 것이 상속 결격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권은 상실될지언정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 구하라법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를 살펴보면 조금 참고가 되실 텐데요. 구하라법은 구하라 씨 사건에서 그 비정한 엄마에 대해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어떤 그런 입법적 모색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는 상속 결격이랑 유류분 상실은 서로 별개의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류분권이 상실된다라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박탈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하라 씨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때 이 비정한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비정한 엄마에 대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 가능합니다. 네. 자, 앞서서 나쁜 상속인의 유류분 제한하는 것과 대비해서 혹시 이번 헌재 결정에 착한 상속인을 우대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결정도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기여분 제도라고 있거든요. 기여분. 예, 이게 뭐냐면 그 생전에 피상속인을 이렇게 열심히 잘 부양을 했다거나 또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경우에 그 기여의 정도를 고려해서 별도의 기여분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유류분 제도에서 이 기여분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여분이 자칫 유류분에 의해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청구에 의해서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유류분 제도에 그 기여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전에 기여의 대가로 받은 이 착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입법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성립을 할 것 같은데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나 재판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암암리에 그 자행되는 어떤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폐륜적 행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그 경종으로 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이런 폐륜적 행위가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입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과연 그럼 어떤 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둘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 이런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법적 귀추가 또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 실무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정 시한이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때까지 현재 문제가 되는 이런 각종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법원의 고민이 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희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북부 간선도로 종암 쪽 구리에서 인창, 좀 더 지나 구리시계에서 하월곡 사이 많이 막히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릉에서 구리시계 사이가 정체가 심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은 홍은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송산 방향은 사근램프를 앞두고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뒤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정릉에서 성산까지 정체 심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오지에서 송내, 또 시흥 요금소에서 안현까지 각각 막힙니다. 조남분기점 6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시고요. 이후 산본과 청계터널 부근에서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팔곡에서 비봉,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팔탄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좀처럼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정책을 구체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해서 첫 회의를 가졌는데 역시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의 목적과 의사단체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했습니다. 특위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개혁 특위 어떻게 구성됐는지부터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범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민간위원은 충실하고 공정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 의료 공급자 10분, 수요자 대표 5분, 전문가 5분.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가 2대 1대 1로 안배해서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으로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의학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2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하며 정부와 아직 대화도 안 하고 있고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의사단체들의 참여가 이제 필요할 텐데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방안 갖고 계세요? 예, 지금도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참여를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들의 삶과 의료계가 갈망하던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획에 쏠려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특위의 노력을 신뢰하셔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특위는 전체적으로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위원회로 산하에 두고 구체적인 안건들을 논의할 겁니다.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위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요구 전달 받으셨는지 또 이게 수용 가능한 제안인가요? 예. 해당 내용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한 바는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2대 1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위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위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현재로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게 사회적인 협의체로서 이미 충분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는 공급자 단체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 논의했고 또 회의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앞으로 운영될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위원들께서 국민의 삶과 의료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의료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의료 현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정도를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지내셨습니다. 정부는 위원장님을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사단체에선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이다.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전혀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그것은 더의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고 의료개혁 특위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논의의 장입니다. 그래서 직역관 또는 정부와 의료계획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 첫 번째 회의에서도 그 브리핑에서 특위의 운영 방안을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이런 얘기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이제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의대 정원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요. 혹시 네. 특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회의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위는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의 체계, 의사결정의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고 특히나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고요.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을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면서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 증원은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거듭했냐 하면 완전 백지화 해야지 의대 정원을 완전 백지화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화가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국립대총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특히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필수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복원하고 초고령 여러 가지 그 논의에 대해서 의료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면택 회장께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계획이라는 것은 가장 주체가 되는 의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참여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도 생각해 보면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른바 내외 산소라 불리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 확충하기 위한 대책, 뭐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다기보다도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가 그동안 이제 누적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촉발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용 문제는 위험성은 높은데 보상은 낮고 하는 불공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과 높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쪽 분야에 의사분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 첫 번째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해결할 주요 의제로 선정을 했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사인력 확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인력이나 전달 체계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노력을 하고 특히 전문위원회에서 이쪽 분야를 필수적으로 논의는 할 겁니다. 그 논의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다음 특위 회의는 언제 또 열리게 되는지 플러스 이번 의료개혁 특위의 최종 결과물은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2차 회의는 저희들이 초기에 상반기에 긴급반과제들을 신속하게 논의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5월 초에 현재 개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문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특위 활동은 일단 위원회 설치 훈령에 따라서 첫 번째 회의가 있었던 4월 25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 시한 내에 급한 것부터 우선 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매번 논의될 때마다 시급한 대책은 특위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현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가까운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고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이주 노동자는 지난해에만 2만 7천여 명, 이들이 못 받았다고 신고한 금액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나쁜 사장님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은 빚까지 지게 되면서 코리안 드림도 멍들고 있습니다. 4월 30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